오로지 좌파 독재 투명 연장 국리만 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길은 장애가 아니라 국회 안에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자유한국당은 장외 국민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대전, 대구, 부산 등 이른바 경부선 벨트를 오른 데 이어서 오늘은 광주와 전주 등 호남권, 호남선 벨트를 찾아갔습니다. 민주당은 유치원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며 민생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추경안과 민생 법안이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가 제자리를 찾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한국당 행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삭발식을 시작으로 경부선 탔고요. 오늘은 호남선으로 전국 순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외투쟁, 강경 모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동안은 이제 국정농단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이후에 한국당이 거의 지리멸렬했다가 네. 최근에 이제 사실 30%대 정당 지지도를 확보하면서 맞습니다. 나름대로 상승세를 탔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집토끼들을 결집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본다면 그 전략에는 일단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요. 네, 특히 패스트트랙을 통해 가지고 강경하게 이 집권 여당과 청와대 저항을 했기 때문에 집토끼들을 챙긴다는 측면에서 야당은 우리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좀 그걸 드는 거죠. 보여줘서 네. 일단 30%대를 유지하고는 있는데 여기에 멈추면 사실은 내년 총선에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따라 붙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따라 잡아야 총선에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지리멸렬했다가 30%까지 기본 체력을 회복했다고 한다면 네. 기본 체력 플러스 이제는 광범위한 중도층들을 이제 끌어서 견인해야 되는데 지금의 강경 투쟁이 집토끼 결속에는 플러스 효과지만 과도할 경우에는 결국은 최고의 목표가 돼야 될 중간층의 표를 끌어안는 데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지금 송정에 가서도 지금 저런 봉변 사건도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전반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그렇게 물론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의견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강경한 극한 투쟁 속에서 한국당이 어떤 식으로 이후의 행보를 해야만 광범위한 중도층까지 확산할 수 있을지 고민할 지금의 가장 정확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한 34%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보면 콘크리트 지지층 여기 거의 맥시멈에 도달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확장성을 그렇죠. 봤을 때는 이제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좀 하시던데요. 어떻습니까? 여론조사가 좀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30%대 초중반까지 나오는 데도 있는데 리얼미터 조사였고요. 예, 그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 4월 총선 때 네. 당시 지지율까지 거의 육박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조사에서는 여전히 2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곳이 정확한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분명한 거는 이번 그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결집이 된 거는 맞습니다. 맞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지역을 돌고 하는 게 이게 과연 더 지지율을 오르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네. 저는 뭐 좀 그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찰만큼 찼다는 저는 거죠. 별 지금. 효과가 네. 없을 것 같고요. 더 이상 가기는 이미 좀 이제 쉽지 선반영된 것 같아요. 선반영됐는데 이걸 뭐 본인들 지지층이 결집시키는 효과는 민주당도 있었거든요. 양쪽 다 거뒀는데 여기서 좀 이제 이른바 중도층에서 지적하는 우경화라고 하죠. 네.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뭐 북한 점점 연루 발언들도 좀 과격해지고 맞습니다. 있고요. 뭐 독재타도 나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더 지나치거나 할 때는 이른바 중도 보수 네. 이미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이탈됐던 그 중도층이 왔다는 확실한 확증은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한국당 지지층으로 네.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어쩌면 이게 방해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행보들이 지나치게 되면은요. 네, 지금 화면 보이시는 게 지금 오늘 그 오전에 황교안 대표 비롯해서 한국당 지도부가 의원들이 지금 광주 송정역이죠. 그죠? 예.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산을 펼쳐들고 있는 모양새인데 한 의원님 지금 저 상황은 사실
그 5.18 그 부분이죠. 망언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매듭짓지 못하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내려갔다.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좀 자초한 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거는 사실 이번에 이 패스트트랙 정국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5.18 관련된 그렇죠. 분들이고 단체분들인데 이제 그 이른바 5.18 망언에 대한 네. 당 차원의 징계가 좀 한쪽에서 볼 때는 되게 미흡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경고 정도 나오고 네. 당원권 정지 몇 개 올라왔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5.18 관련된 단체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하자. 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위원회가 이미 생긴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자유한국당에서 위원 그렇죠. 한 그 부분에 문제가 아직도 대해서 남아 다시 있습니다. 또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지금 분노가 표출된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자유한국당이 이번 이제 또 주말에 장외 집회를 합니다. 네. 하는데요. 이게 이번이 세 번째가 될 거예요. 근데 아마 대규모로 되고 지역에서도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제가 뭐 객관적으로 좀 본다면은 이번 장외 집회를 한 다음에는 네. 한국당 지도부나 이른바 안에 계시는 뭐 전략을 짜시는 분들이랄지 분들은 회군의 시점을 좀 고민하지 않을까 회군의 싶어요. 시점. 왜냐하면 네. 계속 갔을 때 좀 득실을 따져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뭐 극대화 시켰다 지지층 결집 같은 경우는 할 경우에는 어떻게 좀 현재 스탠스에서 바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차분하게 갈 수 있겠느냐. 저는 그 광주 송정 지금 예, 아까 오늘 그 장면이요. 그걸 보면서 네. 일단 5.18 망언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이제 광주 호남의 민심들을 이제 보여준 거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뭐 이렇게 황교안은 물러나라, 뭐 이렇게 강경한 구호들을 외치면서 시민단체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네. 저는 한국당이 여전히 우경화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이제 광주 민심이 좀 화를 내는 걸 보여준 건데 또 한편으로는 네. 어쨌든 제1야당 대표가 광주라는 것을 못 갈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서 또 이번에 처음 나름대로 갔죠, 그렇죠. 이번에 대표 정치적인 취임하고 나서.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간 건데 그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저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 물론 5.18 망언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어떤 주장을 표출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만 네. 행사 자체를 이렇게 무산시키거나 물병을 던지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성숙한 시민의식으로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한국당으로서도 아까 우리 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출구 전략을 고민할 텐데 저는 패스트 트랙에서 집토끼를 결집해서 뭐 그동안에 일단 했던 그 고정 지지층, 콩쿠르 지지층 결집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이상 확장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저는 대표적인 그 당시 패스트트랙 투쟁 구호였습니다. 투쟁 구호가 독재타도 헌법 수호하였습니까? 네. 근데 그 구호 자체가 캐치프레이즈였는데 많은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불가능했거든요. 네. 독재타도란 말이 생경했고 그래서 좀 패스트트랙에 임하더라도 만약에 중도층까지 확장할 수 있는 좀 다소 합리적인 구호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야당 무시, 국회 무시, 국민 무시, 여당 독주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아 무슨 말을 하는구나. 이게 패스트트랙이 야당과의 제1야당과 협상을 거부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구나를 알 수 있을 텐데 네. 야당 무시, 국회 무시 정도가 아니라 독재 타도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경화된 정세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공수처법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그렇고 실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이게 좌파 입법 시도다. 좌파 입법 권력 장악 시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상당히 비난을 많은 느끼시는 분으로서는 분들이 좀 좀 고개를 있고요. 갸우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아마 지금까지의 투쟁 전략을 좀 성찰해보고 새로운 출구 전략을 좀 고민할 때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구 전략을 아까 회군도 말씀하셨는데 네. 시점이 사실 문제예요. 지금 네. 이제 추경안도 올라가 있고요. 지금 다른 민생 법안들 많이 나와 있어서 여당에서는 지금 오늘도 유치원에서 최고위 열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밖으로 도는 것이 과연 한국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 얘기가 당 안에서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그 안에서도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장애투쟁을 그럼 언제까지 할 것이냐. 네. 지금 장애투쟁을 다시 회군을 해서 국회로 돌아온다는 것을 걸어놓은 것은 그 패스트트랙을 다시 이제 포기하라는 건데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나경원 대표가 제안했던 전제 조건은 사과라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과할 상황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스스로 장애투쟁에서 다시 국회 여의도로 돌아갈 수 있는 출구 전략과 전제 조건을 지금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선에서 타협 가능한 내용들 좀 제시를 해주고 그 제시가 된 조건을 여당에 받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명분을 챙겨서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지금쯤에는 그 여야 지도부 사이에 좀 물밑 조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해찬 대표나 홍영표 원내대표도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냉각기를 가졌기 때문에 계속 극한 투쟁으로 가는 것보다는
패스트트랙을 올려태우긴 했지만 한국당과의 합의 도출이 없으면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공식 발언을 좀 한번 해주고 그 전제 하에서 한국당도 들어가서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공수처법의 내용들, 특히 가장 문제시하는 게 대통령의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까 봐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부터 대통령부터 이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연동형 문제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회에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제안해서 협상을 해서 절충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당에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내민 걸 전제로 해서 한국당도 명분을 찾아서 국회로 들어가는 거. 그게 저는 모든 국민들이 좀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이 지금 이 정도 상황 강경 모드로 나갈 때는 스스로 그냥 접고 우리 그냥 들어갈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누군가 이렇게 약간 핑계거리도 좀 줘야 될 것이고 또 여지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단은 뭐 추경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나경원 원내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예, 여지를 좀 포항하고 줬어요. 뭐 강원도 네. 쪽 산불 쪽 네. 그 민생 관련된 미세먼지까지. 네. 추경은 또 분리를 하자고 했는데 정부가 이미 내놓은 걸 또 거기서 떼가지고 몇 조는 이거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건 여당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고요. 그 외에도 민생 입법들이 좀 많이 있죠. 네. 뭐 탄력근로제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이랄지 최저임금 관련된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가 고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기 다음 주 수요일이죠. 5월 8일 날 여당의 네.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관심거리입니다. 그거 하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뭐 세 분의 후보가 나왔어요. 네. 그 기호순으로 네. 자체 뽑으면 이인영 후보, 뭐 노웅래 후보, 김태년 후보가 나왔는데 네. 그 제가 어제도 좀 저도 궁금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누가 앞서 계신지 누가 앞섭니까 지금?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건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원내대표 맞습니다. 선거예요. 예전에 우리 네. 앵커 취재해 보셨지 않습니까? 의원들 수도 좁고 그 얘기 잘 안 합니다. 속에 뭐 들어있는지 예, 모르는 그리고 거죠. 이른바 뭐 가까운 뭐 개파라고 하더라도 호불호가 또 다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 총선에 공천도 있고 네. 저분이 나한테 뭘 줄 수 있나 이런 것도 다 볼 거예요. 네. 볼 건데 이른바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비문이라고 되고 있고 김태년 후보는 뭐 지금 당대표 이해찬 대표 아주 가까우신 분이고 네. 이인영 후보도 뭐 예, 대표적인 개혁 성향 의원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 분 중에 누가 되면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들어오는 좀 유리할 거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 구도 자체가 네. 이미 프레임이 꽉 짜이기 때문에 뭐 설령 뭐 좀 뭐 비문의 후보가 되신다고 하더라도 야 이거 자유한국당이 저분 됐으니까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할 수 없는 건데요. 대신 이게 현재로서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제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시면은 패스트트랙을 주도했던 홍영표 원내대표가 일단 물러나니까. 야당에서는 뭐 어떻게든지 그런 구실도 찾을 수 있는 네, 거고요. 네. 일단 뭐 상견례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다 돌고 하면서 뭐 그걸 또 거부 나경원 원내대표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마저 하기는 뭐 찾아가겠다고는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찌됐든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또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하고 네. 복귀를 하면은 예,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또 모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하는데요. 근데 좀 전에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좀 하나 더 첨언을 하면 일단 한국당 입장에서는 프레임에서 조금 여론의 지지를 덜 받는 상황인 건 맞아요. 독재 타도와 이 좌파 뭐 연장, 뭐 독재 연장 이 구호가 왜냐면은 선거구제, 연동형 선거구제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공수처가. 많은 국민들이 지지도 하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찾자는 건데 이거를 반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밀리는 측면이 있고 반면에 지금 여야 사당이죠. 민주당을 비롯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바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자마자 들고 나온 게 민생 프레임이에요. 네, 네. 그거는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으로부터 좀 호감도가 높아질 수 있는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이거를 저기 새로운 걸로 네. 완전 대전환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뭐 명쾌한 뭔가를 찾아내지 못하면은 좀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조금 더 수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길을 찾아야 되긴 한데 또 이 네.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남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앙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고소 고발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오늘도 보면 이거를 유야무야하고 뭐 선처를 뭐 호소한다든지 뭐 고발을 취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역풍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추가 고발 움직이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고소 취하하지 않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네. 저는 그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한국당이 국회로 회군할 수 있는 그때 쓸 수 있는 카드로 쓰려고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계속 예, 쥐고 쥐고 있고. 있어야만 네. 회군할 때 하나 줄 선물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좀 해석되길 바라고 정말 진정으로 끝까지 한번 가서 고소고발 끝까지 해가지고 피선거권까지 제한하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한국당으로서 더 이상 퇴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강하게 고소고발을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네. 앞으로 있을 한국당의 퇴로 전략에 쓸 수 있는 선물 보따리 중에 하나로서 그 카드로서 고소 취하라는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길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해찬 당대표나 당 지도부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우긴 했지만 330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언제든지 이것은 법의 통과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 협상을 강제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나와라. 협상을 하겠다. 거죠, 그리고 지금은. 협상을 해서 한국당과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정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전제로 해서 물밑에서 좀 지도부끼리 좀 조율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8일 날 있을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사령탑에 나왔을 때 또 이제 상견례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 지금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또 추경 예산도 있고 또 추가 고소고발 사건이 있고 다양하게 사실 주고받기 할 게 있거든요. 사실 정치라는 것은 지금 주고받기입니다. 특히 여야라는 게 불구대천의 무슨 독재와 민주주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고받을 지금 카드들이 각자 몇 개씩 있다고 한다면 이걸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어떻게 주고받는 모양새를 해서 사실을 어떻게 모양새 있게 들어갈 것이고 또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하면 의외로 쉽게 나올 수도 있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여당과 야당이 그리고 지금 지도부가 계속 한쪽은 밖으로만 나가고 한쪽은 계속 험한 말만 또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물밑에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발언 아닌 물밑에서의 사전 조율이나 물밑에서의 좀 의견 교환들을 지금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어야 될 게요. 예전 국회 같으면은 그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큰 이제 대치라고 난 다음에 이제 고소고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로 취하를 다 합니다. 네. 선거 끝나면 다 터는데요. 이건 안 되거든요. 이번에 걸린 거는 국회 이른바 선진화법인데 국회법의 166조, 165조인데 이거는 여야 모두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거 끝나고 이른바 냉정해졌을 때는 이게 아주 심각하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을 지금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안 그래도 나만 남겨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취해하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여당이 취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친고죄가 친고죄가 아니고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도 네. 아닙니다. 이건 저는 뭐 예전에도 한번 우려했는데요. 결국은 정치의 영역이 검찰, 수사당국의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거 앞으로 갈수록 아주 심각한 상황을 자초할 수 있다. 정치적인 어떤 거래의 수단으로 이 고소고발 취하 이 부분이 이루어져서는 안 넘어섰습니다. 된다. 그리고 이미 그 그렇죠. 단계를 넘어섰다. 넘어섰습니다. 이거 넘어섰고 중복자면 100명이고 중복 의원 빼도 70명 가깝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경중을 따질 겁니다. 뭐 한국당에서 여당을 이렇게 맞고소 형식의 맞고발 형식에 해놓기 때문에 체증 자료나 검찰에서 쭉 보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0, 30명이라 될지라도 그 의원들이 일일이 전부 다 검찰청차로 불려가고 이거는 되게 처벌도 조항이 강합니다. 그럴 때 이게 총선 전국이 올 텐데 이거는 앞으로 전국에서 아주 심각한 뇌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저 이번에 어저께 청와대에서 열렸던 원로들과의 네. 만남 이 부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라고 보셨는지요, 김 교수님?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 적폐청산 의지를 또 강하게 갖고 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다시 한번요. 예, 저는 지금 시국에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여야가 강경하게 대처한 상황에서 사실은 어제 대통령과 원로의 만남이라는 게 어떤 돌파가 나왔으면 하는 저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좀 유연한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이 협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룸을 열어줬으면 하는 보통 바람이 이런 있었는데 대치 상황에서 원로들 얘기 또 듣게 돼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근데 의외로 영 반대의 길로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원로들의 여러 가지 제언에 대해서 사실은 마이웨이를 사실 재확인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조금 실망스럽고 놀라웠던 게 뭐냐면 대통령이 이 사법농단과 국정농단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헌법적인 거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 중간에 나온 발언이 아니고 모두 발언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로들 모아놓고 원로들이 건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다가 자기 의견을 냈다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원로들의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모두 발언해서 이제는 좀 협치를 하고 적폐청산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하고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건 작정하고 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불태전의 의지를 보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원로들의 의견을 사실 듣는 자문 간담회 아닙니까? 근데 사실 어제 그 고민정 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한 걸 보면
듣는 내용보다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설명하고 대통령의 고충을 이해해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물론 대통령도 지금 그 자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골치가 아프고 고민한 게 맞겠죠. 그러나 원로들을 어려운 시간에 모아서 같이 의견을 듣는 거라고 한다면 원로들의 고언이나 제언 중에서 대통령이 좀 화답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조금 더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제 그 대변인의 사후 브리핑 속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들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고집이 좀 더 갈수록 세지신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한 의원님은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토론하면서 우리 김 교수님하고 거의 뭐 의견이 다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생각이. 왜냐하면요. 일단 윤여준 전 장관부터 어제 참석하신 분들 12분이라고 하시잖아요. 나오신 다음에 이제 각종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것들을 제가 오기 전에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네. 좀 맥락이 달라요. 특히 이제 윤여준 장관님은 보수 쪽이 아니십니까? 입장인데 본인이셨죠? 네. 제가 일단 우선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12분 정도가 참여하시고 대통령이 앞부분 좀 잠깐 말씀하시고 뒤에 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참석하신 분들이 라디오나 뭐 이런 방송에 얘기를 해요. 네. 좀 아쉽다. 왜냐하면 심도 있는 대화를 못했다. 네. 근데 과연 이제 청와대 대통령 일정이 빡빡한 상황에서 어떤 더 방법이 있었을까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이런 정말 총리도 지내셨던 이런 장관들, 원로분들 각 정권에서 네. 오셨으면은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겠다. 점심보다는 저녁으로 좀 더 허심탄회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윤여준 장관님 같은 경우도 모든 언론에 지금 선 적폐청산 후 협치로 나오니까 이거 되게 자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마치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네. 적폐청산이 끝나지 않으면 야당과의 협치는 없다. 한국당과 협치 없다.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바람에 좀 사안이 커져버렸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오찬에 참석한 거 아니니까 참석하신 분들 발언을 쭉 보고 특히 오늘 청와대에서는 좀 해명한 걸 보니까 네. 윤 장관님 같은 경우도 발언 전체 맥락이 이게 아니다. 언론 보도하고 다르고 뭐 대통령께서 불쾌하거나 어떤 반박을 하려거나 이건 다르고 전체 발언 맥락이고 특히 모두 발언도 확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뭐 얘기 나온 끝에 하신 것 같다 하는데 물론 이 부분은 있습니다. 그 청와대 해명도 나오면 지금 이제 이 적폐 이른바 청산 현 정부 들어선 뒤로 쭉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일각에서 피로도를 호소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더 좀 열심히, 좀 더 강하게 해달라 이런 두 가지 요구 사안이 있다. 네. 이걸 대통령이 설명을 하면서 맞지 않습니까?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이거를 어떻게 멈출 수 있겠느냐? 이건 청와대나 정부가 수사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다. 수사라는 건 수사대로 가는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특히 이제 오늘 청와대 뭐 핵심 관계자 말로 기사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그만둬라라고 지금 재판이나 수사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죠.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요. 네. 지금 뭐 사법농단이 뭡니까?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대통령은 얘기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법농단이라는 게 그런 거 재판에 관여해가지고 지금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신 뭐 청와대 그 관계자가 설명한 게 있어요. 새로운 수사를 할 계획도 없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 어떤 성찰에 의해서 협치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분법적으로 선적폐 뭐 청산 후 협치 이건 아니다. 해명을 했기 때문에요. 이건 너무 우리가 저기 이분법으로 딱 잘라가지고 대통령이 또 이거 전국을 강경으로만 몰고 가겠는 거 아니냐. 마치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파고 또 파고 계속 적폐만 판다라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건 저도 아니라는 좀 거예요. 의견을 좀 우리 한 부장하고 잘 의견이 이제 비슷하긴 한데 좀 의견 달리하는 건 그러니까 모두 발언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대변인의 그 사후 브리핑을 보면 모두 발언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이제는 좀 그만하자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국정농단 사법농단이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재판이 끝난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어찌됐든 국민들은 임기 중반을 지금 돌아서고 있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 둘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뭐 검찰, 경찰, 군, 실제 대법원장까지 해서 다 구속이 되고 있고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피로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폐청산을 계속 하지 말고 중단하라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적폐청산을 가지고 이 정부의 어떤 임기 어떤 국정 과제를 계속 끌고 나가지는 말라는 거거든요. 이미 사법부에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두고 그럼요. 정부는 사법부에 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중심을 그렇습니다. 거기다 두지 말아라. 다른 국정 과제와 아젠다를 이야기하는 게 낫다라는 것인데 모두 발언에 먼저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를 서로 간에 극단적 대립으로 가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이야기.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신 게 뭐냐면 종북 좌파 프레임 같은 게 작동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100번 동감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당이 자꾸 민주당에 대해 종북좌파 프레임을 들이대는 것도 저는 지나친 우경화 정세인식이라고 보는데 또 마찬가지로 친일 우파 프레임도 민주당에서는 계속 들이대고 있거든요. 토착 외국 프레임 막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3.1절 기념원사 때 대통령께서도 친일에 대해서 사실상 이 빨갱이의 그 원천을 거기까지 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 좌파 프레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집권 여당과 청와대의 또 친일 우파에 대한 프레임이나 또 그쪽에서 또 수구 꼴통 프레임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봐줬으면 하는 게 아마도 어제 참석한 원로들의 생각이었을 텐데 네. 대통령께서는 제가 볼 때 지나치게 한쪽만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 이럴 때 전체적으로 녹취록을 풀 수도 없는 건데요. 근데 저는 뭐 참석자들 발언을 들어보면은 이게 아주 정말 정세가 있거나 강경한 그런 건 아니고 물론 본인의 뭐 생각하시는 방향은 제시한 건 맞는 것 아마 그 같아요. 원도는 시간이 지나면 좀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발언들도 그렇습니다. 정리가 뭐 될 설명이 것이고. 나오겠죠. 또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요즘 또 전국에서 뜨거운 불덩이, 뜨거운 감자라 그래야 될까요? 이 국민청원 게시판이요. 지금 예. 뭐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170만 넘었다. 이게 이제 국민의 어떤 엄중한 경고다라고 보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또 민주당 해산도 30만 정도 지금 접근을 했고요. 그렇죠. 서로 이제 정파적인 어떤 성격이 많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청와대 게시판이 물론 약자들이 바로 이제 청와대를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청원 게시판이 있어서 굉장히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워졌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평가지만 그 외에 어떤 부작용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정당 해산이라는 것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난센스입니다. 난센스고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정치 제도 중에 핵심이 바로 정당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정당을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해산을 요청하는 것, 그것도 청와대 요청하는 것은 사실은 의회주의의 반대일 뿐만 아니라 반정치거든요. 반정치. 이건. 그러니까 지금 올리는 사람들도 정당 해산을 하겠다는 건 아니, 아닌가?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운동가 보는 좋다, 데는 이런 이게 얘기는 반정치나 반의회주의적인 어떤 행위와 그 생각을 자유롭게 막 150만, 70만, 30만씩 하니까 이게 새싸움 비슷하게 되는 거고요. 새싸움의 저는 측면도 있긴 이것을 서로 간에 무슨 경마장식 보도처럼 계속 얼마 올랐다 넘어섰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 그래서 그런 반의회주의에 대한 행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자유한국당 해산을 이야기하고 또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 해산을 이야기해서 지금 서로 기싸움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양극단의 정치가 계속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대통령께서도 어제 원로 간담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서로 간에 적대시해서 상대방을 악마화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자원을 재생산하는 이게 사실은 그동안 있었던 거대 양당의 사실은 공생의 정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당을 해산하자고 하는 이른바 범여권 지지층들이 결집하면 그럼 민주당을 해산하자고 하는 또 범야권의 지지층들이 결집해서 다른 중간지 선택은 없는 겁니다. 민주당을 반대하면 한국당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한국당을 싫어하면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계속 재생산되는 게 사실은 적대의 정치가 재생산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이어서 그것도 정당 차원이 아니라 국민적 차원에서 확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부작용 쪽에 많이 네.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한민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습니까? 물론 뭐 저는 부작용들은 이게 뭐 우리가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위더 피플이라고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마 벤치마킹 한 거죠. 예, 이것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것도 해서 좀 문제 있다고 하니까 100명의 동의를 받으라고 이렇게 또 개선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번 또 엄청난 한 분수령이 되는 이 계기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말 그대로 이 정당 예산이 청와대가 할 수 있는 부분 전혀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네. 청원하신 분도 알 거예요. 아는데도 국민의 이 분노, 이 목소리를 표출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으로 말 그대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목소리 이걸 뭐 구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뭐 개선책을 찾는 건 맞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행성을 파괴해달라는 무기를 개발해달라는 청원도 했었어요. 예, 데스스타라고. 근데 그거 답변도 합니다. 영국 정부에서 돈 많이 들고 우리는 그런 거 안 만든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 분노를 우리가 정치권이나 어떻게 반영할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개선점을 찾아야 되고. 근데 저는 이 점에서 한국당에서 이 자꾸 이 북한 연루 의혹인가요? 뭐 배우설 이런 거를 꺼내는 거는 스스로 이거는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잖아요. 이거 예전에 들어본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도움이 될까 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 한국당 둘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겠지만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런 건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겠죠. 그러면 이번 이걸 계기로 아 국민들이 이렇게 직접 민주적 요소로 또
항의를 하고 목소리를 표출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럼 정치권도 반성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와우 정리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